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할아버지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당신이 사는 집 앞에서 매일 밤 이웃이 당신의 불 꺼진 시간을 기록한다면, 당신이 보는 TV, 듣는 라디오, 읽는 책까지 모두 국가가 선택한 것뿐이라면, 2,500만 명의 감시된 삶, 이건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5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정교한 감시 체제를 갖춘 나라, 북한의 사회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출신 성분부터 인민반, 비밀경찰, 사상교육, 정보 차단까지, 북한이 어떻게 전체 국가를 하나의 통제 기계로 만들었는지 20분 동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북한 통제 시스템의 뼈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령 중심의 1인 지배 체제. 북한의 모든 통제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바로 정권의 영구적 생존입니다. 수령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 당이 있고 그 아래 전 국민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은 부품입니다. 교체 가능하고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부품.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충성. 모든 국민은 수령에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둘째, 통제. 국가가 개인의 삶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어디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일을 할지. 셋째, 감시. 당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평가됩니다. 누가 감시하는가? 국가가, 이웃이,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194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겪었습니다. 1950년대 남로단계 연안파 숙청, 1960년대 갑산파 숙청, 1970년대 권력 세습 체계 구축. 김일성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반대 세력이 생길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전방위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첫 번째 장치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성분은 무엇인가? 성분이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정치적 배경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1958년 김일성은 전 국민을 세 개의 계급으로 분류했습니다. 1단계 핵심 계층 약 28%, 항일 빨치산 가족, 6.25 전쟁 공로자, 노동자 빈농 출신, 당군 핵심 간부. 이들은 북한 사회의 특권층입니다. 평양에 살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배급을 제대로 받습니다. 2단계 동료 계층 약 45%, 중소상인 출신, 기술자 지식인,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집안. 이들은 중간 지대입니다. 당을 배신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 감시의 주요 대상입니다. 3단계 적대 계층 약 27%, 지주자본가 출신, 친일파 친미파 가족, 종교인 후손, 월남자남한으로 간 사람 가족, 정치범 가족. 이들은 북한 사회의 최하층입니다. 평양은 물론이고 주요 도시에도 살 수 없습니다. 탄광, 농장, 오지로 추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계급은 다시 51개의 세부 계층으로 나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증조 할아버지가 어느 편이었는지, 친척 중 누가 남한으로 갔는지, 6.25 때 가족이 어디 있었는지, 모든 게 조사되고 기록되고 점수화됩니다.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지주였다는 이유로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성분이 나쁘면 끝입니다. 성분이 나쁘면 대학 진학 불가, 당원 가입 불가, 평양 거주 불가, 군 장교 진급 불가, 좋은 배우자 만나기 불가. 그리고 이 성분은 3대에 걸쳐 세습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당신의 아버지가 짊어지고 당신이 갚고 당신의 자녀도 갚아야 합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북한 통제의 첫 번째 기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출신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을 누가 관리하고 감시할까요? 바로 다음 장치입니다. 인민반 일상을 감시하는 눈, 인민반장의 야간 순찰. 밤 10시, 한 여성이 회색 완장을 차고 골목을 돕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 그녀는 집집마다 멈춰서 확인합니다. 불이 켜졌나? 꺼졌나? 낯선 사람은 없나? 누가 집에 없나? 모두 수첩에 기록됩니다. 이게 바로 인민반입니다. 인민반은 북한 사회 통제의 최전선입니다. 모든 주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인민반에 소속됩니다. 시화군, 그리고 동과리에 소속된 인민반은 20에서 40각. 인민반장 1명, 조장 여러 명. 각 인민반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인민반장의 임무는 이겁니다. 주민 동향 파. 누가 집에 있는가? 누가 외출했는가? 낯선 사람이 방문했는가?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집은? 사상 검열. 매주 토요일 인민반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건 생활총화,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입니다. 반장이 묻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은 어떤 반혁명적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뭔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숨기는 사람이 됩니다. 배급 숙박 관리, 식량 배급 명단 작성, 외지인 숙박 신고 의무화, 이사여행 시 인민반장 승인 필수. 인민반장은 사실상 비공식 정보요원입니다. 월급은 없지만 대신 특권이 있습니다. 배급량 우선 배정, 본인 성분 상향 가능, 자녀 대학 진학 시 가산점. 결과는 모든 주민이 서로를 감시합니다. 친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고하면 당신의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신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이게 인민반의 무서운 점입니다. 국가가 직접 감시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민을 감시하게 만든 겁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효율은 최대입니다. 하지만 인민반은 일상의 감시입니다. 더 깊은 층위의 감시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보위 성보안성, 보이지 않는 비밀경찰. 이 조직은 언급만으로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보위부가 널 데려갈 것이다. 국가보위성. 북한판 KGB입니다. 보위성의 임무는 단 하나. 반혁명 분자를 색출하는 것. 보위성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 국가보위성, 도시군 보위부, 직장군 부대, 보위지도원. 보위성이 감시하는 대상은
체제 비판 발언, 외국 방송 청취, 외국 영상물 시청, 불법 국경 이동, 불순한 사상, 유포, 수령 모독 행위 등입니다. 보위성의 조사는 언제나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검은 차가 집 앞에 섭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립니다.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위부가 데려갔다는 소문만 들렸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위성에 끌려가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1은 정치범 수용소, 2는 공개 처형. 보위성의 감시 수단은 첫째, 전화 감청. 모든 전화는 도청 가능 상태입니다. 특히 간부군인 외국인 접촉자는 100% 감청. 둘째, 우편 검열. 모든 편지는 개봉 검열됩니다. 불순한 내용이 있으면 즉시 보고. 셋째, 정보원 네트워크. 인구의 약 3의 5%가 보위성 협조자입니다. 직장, 학교, 군대, 심지어 가족 안에도 보위성 정보원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모두를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이동 추적. 여행증 시스템으로 모든 주민의 이동이 기록됩니다. 여행증 없이 다른 도시로 가는 건 불법입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도로마다 검문소가 있습니다. 신분증, 여행증, 소지품 검사. 한 번 걸리면 끝입니다. 인민반이 표면의 감시라면 보위성은 심층의 감시입니다. 인민반은 당신의 행동을 보고 보위성은 당신의 생각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사상 교육입니다. 북한에서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말은 엄마가 아닙니다. 김일성 원수님입니다. 북한의 사상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집니다. 6세까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화 암기, 장군님 노래 부르기. 미국 일본은 적 교육, 7세부터 16세까지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주 3회 정치 수업, 혁명 역사 필수 과목, 김일성 가계 외우기 시험 출제, 17세에서 20세까지 보등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작 학습, 매일 30분 정치 학습, 사상 성적이 대학 진학 결정. 성인이 되면 직장 조직 생활에서도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첫 번째 일정은 이겁니다. 독보회. 독보회란 노동신문 읽기 모임입니다. 전 직원이 모여 노동신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김정은의 교시, 당의 방침, 체제 선전. 읽은 후에는 학습 토론이 이어집니다. 오늘 기사에서 느낀 점을 말하시오. 매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사상이 해이해진 사람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생활총화가 있습니다. 생활총화는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 회의를 의미합니다. 생활총화의 3단계. 첫째, 자기 비판. 이번 주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월요일, 김일성 초상화를 5초 덜 쳐다봤습니다. 수요일, 당의 방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상호 비판. 이번 주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동무박영희는 작업 중 불평을 했습니다. 셋째, 조직의 결론. 누구의 사상이 위험한지 판정하고 기록합니다. 매주
자신의 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뭔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으면 숨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평생 동안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수령은 위대하다. 당은 어머니다. 미국은 악마다. 남한은 지옥이다. 체제는 완벽하다. 하루에 몇 시간씩,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면 그게 진실이 됩니다. 의심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이게 사상 통제의 무서운 점입니다. 총이 아니라 교육으로 생각을 지배하는 것. 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보 통제, 외부 세계 차단. 2025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아닙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세 겹의 장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벽 1. 인터넷 차단.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일반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대신 광명망이라는 내부 인트라넷만 있습니다. 북한 내부 서버만 연결됩니다. 접속 가능 사이트로는 정부 선전, 도서관 자료, 교육 자료입니다. 외부 웹사이트는 접속 불가입니다. 이메일도 내부망만 가능합니다. 일부 엘리트 고위 간부, 과학자만 제한적으로 진짜 인터넷을 씁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감시됩니다. 장벽 2. 미디어 봉쇄. 북한의 모든 TV와 라디오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TV를 사면 이미 조선중앙TV만 나오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채널로 돌릴 수 없습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보안원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당신의 라디오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웃 아저씨가 중국 라디오를 몰래 들었다가 걸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장벽 3. 외부 콘텐츠 금지. 2000년대 이후 북한에도 USB와 DVD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중국을 통해서. 여기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다가 걸리면 처벌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적발, 노동 단련대 6개월. 2차 적발, 교화소 2년에서 5년. 3차 적발 또는 유포, 정치범 수용소 또는 공개 처형에 해당입니다. 백공구상무라는 특별 단속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시에 집을 급습해서 USB, DVD를 찾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해서 최근 재생 목록을 확인합니다. 북한에도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부망 전용입니다. 휴대전화 시스템. 북한 내부 통신망만 연결합니다. 국제 통화는 불가합니다. 인터넷 불가입니다. 모든 통화 기록 저장 감시합니다. 중국 휴대폰을 몰래 사서 중국 전화망에 연결하면 국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형감입니다. 국경 지역에 전파 탐지기가 있어서 자주 걸립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까지 정보를 차단할까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알게 되는 것.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일단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주민들을 정보의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하지만 통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은 경제까지 통제합니다. 경제 통제, 배급으로 목줄 잡기. 북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은 완전한 배급 경제였습니다. 모든 식량은 국가가 생산하고 국가가 분배합니다. 개인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배급표를 받습니다. 배급소에서 정해진 양만큼 수령합니다. 쌀, 옥수수, 식용유 등 배급량은 성분지급에 따라 차등해서 배분합니다. 핵심 계층 간부 하루 700g, 일반 노동자 하루 400에서 500g, 적대 계층 하루 200에서 300g 또는 배급 없음.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그 후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은 북한의 비공식 시장입니다.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곳. 하지만 장마당도 통제 대상입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 판매 품목 제한, 시장 개장 시간 통제, 불법 품목 단속.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이중 생활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배급에 의존하는 척, 실제로는 장마당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배급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통제 수단으로.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저 순응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살아남습니다. 저항 방식 1. 밀수와 밀거래. 중국 국경을 통해 물품이 밀수됩니다. 식량, USB, 휴대전화, 약품을 밀수합니다. 이건 불법이지만 북한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저항 방식 2. 외부 콘텐츠 시청. 밤늦게 창문을 가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걸. 저항 방식 3. 뇌물과 부패.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뇌물, 단속을 피하려면 뇌물, 여행증을 받으려면 뇌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통제 국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뇌물 경제가 작동합니다. 저항 방식 4. 탈북. 가장 극단적인 저항은 탈북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것. 하지만 이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경 감시가 강화되고 탈북 비용이 상승하고 중국의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이런 저항들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열은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는 계속 들어오고 장마당 경험은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새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릅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제 시스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 통제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출신 성분.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결정됩니다. 인민반.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록됩니다. 비밀 경찰. 생각조차 감시당합니다. 사상 교육. 생각이 통제됩니다.
정보 차단, 세계와 단절됩니다. 배급 통제, 먹는 것조차 국가 손에 있습니다. 북한의 통제는 단순한 억압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70년 넘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인간을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 모든 장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김씨 왕조의 영원한 권력. 그 대가는 2,500만 명의 자유, 존엄, 그리고 삶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어떤 통제도 영원하지 않다고.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 경제 생활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마당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돈주 북한의 신흥 부유층은 누구인가? 뇌물 경제의 실체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